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집안을 닦아도 곳곳에서 검은 분진이 계속 묻어나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닷새가 흐른 지금까지도 매캐한 냄새와 검은 분진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약 통장 해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7개월 사이 약 90만 명이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한때 내 집 마련의 희망이었던 청약 통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청약 통장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청약 통장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잠시 후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알아봅니다. 큰 불이 지나간 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죠.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화재가 난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은 분진과 매캐한 연기,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는 상상 초월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그 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12일 밤 대전 한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죠. 밤 10시에 시작된 불길은 갈수록 거세져 바로 옆 고층 아파트를 위협이라도 하듯 점점 더 크게 솟구쳤는데요. 다시 봐도 엄청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무슨 뭐 전쟁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와 뜨거. 저 불길 보세요. 장작 13시간이 넘는 진화 작업 끝에 큰 불은 잡혔지만 빠르게 퍼진 불길로 창고에 있던 타이어 약 21만 개가 탔고 축구장 총 12개 크기인 8만 7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인근 아파트의 거리는 약 300m. 대다수의 주민들 이번 화재를 그대로 목격했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화재는 모두 진압이 됐습니다만 사람들 2차 피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죽을 뻔한 것도 저희는 아기가 2돌이 안 되는 아기가 있는데 아이는 괜찮아요? 아기가 계속 기침을 하고 네. 손발이 까맣게 묻어났으니까 집 안에만 있었던 아이 발에 검게 변했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도 위험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이렇게 막 들어온 거였어요. 자는데 저희는 창을 안 열고 자거든요 원래 잘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완전 까맣게 세상에. 얼굴이 연탄 뒤집어 쓴 것처럼 까맣게 되어 있고. 생활이 안 될 지경이네요. 네, 이제 32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 꼭 봐야 할 게 있다면 안방으로 안냈는데요. 저희가 뭐 성을 붙인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묻혀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개적으로 까맣게 들어오는 지금 겁니다. 들어와 있잖아요. 안쪽도 그런데? 여기 어머, 보면 안쪽까지요? 이 안쪽도 보세요. 어머, 와, 이거 심하다. 이거 보세요. 너무 심한데요? 집안 곳곳에 베어든 검은 분지는 아이 입에 닿는 식비뿐 아니라 아이들의 몸에도 묻어났고요. 방충망을 살짝 휘었을 뿐인데 손에 분진이 새까맣게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타이어가 탔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좀 위험하다고 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발암 물질 같은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돼요. 제가 좀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이사를 오긴 했는데 너무 많이 미안하고 저를 좀 자책하고 있고요. 청소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은 뭐 바닥을 닦아서 어떻게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국은 타이어가 불에 탈 때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내뿜는지 연구했고요. 그 결과 1kg의 타이어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진,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량 발생되고
그러니까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알려진 발암 물질이고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해롭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 그런데 당장 생계까지 위태로워졌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게 지금 다 분진으로 인해 갖고 다 유독가스에다 옷들이 다 분진으로 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판매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판매 거예요? 못해요. 판매를 위해 걸어둔 새 옷에 온통 검은 자국과 탄 냄새가 배서 새 옷을 모조리 버려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해가 아니 엄청나네요. 이게 그림이 매장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문을 닫아놨었지 그때는. 닫았어도 네. 다 스며서 이 전체가 이거 보세요. 이거. 닦아도 안 바닥 지워져요. 보세요. 바닥을 뒤덮은 분진 자국을 지워보려고 밤낮으로 닦았지만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심각하네요. 보면 다 이게 지금 마시는 닦아내신 물티슈거든요. 뭐 거의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먼지와는 좀 달라 보이죠. 보세요. 네. 공개적으로 유입된 것만 이 정도. 병원 치료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목소리도 완전히 맛 같고 손이 너무너무 아파지고 그리고 울렁증, 머리, 지금 두통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기관주와 눈, 극심한 두통까지 있다는 주민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분진이 새카맸어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하면 새카맣게 묻어나고 지금도 손이 안 간 데는 이렇게 새카맣게 닦여요.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식당도 피해는 마찬가지. 근처를 아예 안 오겠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청결해야 되고 냄새 같은 거에 민감하니까. 딱 들어왔을 때 냄새 나면 싫잖아요, 손님이. 저도 어제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던데 어제 오졌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건 식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동네의 대형마트. 저녁 시간대임에도 손님 한 명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하루에 저희들이 고객이 한 700명 온다라면 한 200명 정도 오고 한 400~500명 정도는 오질 않죠. 매출이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한 하루에 1,000만 원을 판다라면 네. 지금 한 500~600만 원은 들라오죠 매출이. 한때는 주민들의 마음을 트이게 해줬던 이 풍경. 이번 화재에 주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은 2014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큰 화재는 아마 살면서 경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살면서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전에도요? 네, 지난 2014년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가 같은 공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저는 기억나는 2006년 뉴스에도 안 나왔었고요. 워낙에 화재가 작았었기 때문에 조용히 다 무마됐던 거고 공장이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있는데 뭐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사고가 났으니 다음에는 뭐 그런 일 없도록 잘 처리하겠지. 근데 보니까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선을 넘었죠. 2006년, 2014년 올해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총 3건의 화재. 대체 왜 반복되는 건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원인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참이고 원인 조사 이후에 이제 피해 규모나 어떻게 된 건지들에게 파악이 된 이후에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할지 나올 것 같아서. 화재 원인을 감식 중이라 반복된 화재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는 밝히기 어렵다는 업체. 이번에도 정말 막을 수 없었던 화재였던 걸까요? 큰 사고가 그때보다 더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큰 사고가 또 났다는 거는 그 후속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운 거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하면 이렇게 커지면 안 되죠. 그럼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안전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첫 화재 이후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업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맞춰야 되고 초등학교 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좀 양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집이 이 모양이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광역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1억 4천만 원. 1억 3천. 전세 1억 4천만 원.
한 오피스텔의 입주자 중 63세대가 약 70억 원의 피해를 받고 대부분은 청년들이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가정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으로 연락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관리비도 미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세 사고 우리 취임이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제 아무가 걸렸고. 세입자들 관리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채로 잠적을 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건물에 수십억 원대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걸 몰랐던 걸까요? 일단 이 임대인 사람이 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그 부산에서 자산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근저당이 높게 잡혀 있었지만 중개 보조인 괜찮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요. 이 집을 계약했을 때 제가 몇 번이고 물었어요. 근저당이 그냥 안전할 것 같고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원래 전세할 때 이 정도 근저당은 괜찮다. 살고 계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가입이 안 됐던 게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이 많기도 했고. 그런데 비슷한 시기 부산 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세입자를 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53억이 전부 다 저한테 있는 채무가 아니고 건물 전체에 있는 채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 정도 규모의 근저당은 다들 있는 거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안전하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들었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계속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의심 없이 그냥 계약을 했죠. 해당 오피스텔도 53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 1억에 계약했어요. 대출은 1억 중에 2천은 제 돈으로 했고요. 8천만 원은 중기청 대출 이용했어요. 한 달 전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법인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 앞선 피해자들과 같은 임대인이었다고요. 어떤 8천 빚이 생기니까는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갚을까 계산을 해봐도 매달 거의 100만 원씩 수십 년을 넣어야지 겨우 갚겠더라고요.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멀어지겠구나. 알고 보니 이 임대인은 부산 곳곳에 오피스텔 100여 채를 둔 일명 부산 오피왕이었고 그의 잠적으로 생긴 피해액이 무려 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일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짓고요.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다른 법인을 만드는 수법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임대인을 찾기 위해서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사무실은 이미 방치된 지 오래돼 보이고 자, 그는 어디로 사라진 곳일까요? 그런데 세입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집주인을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없어요. 부동산의 중개 보조인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이 임대인의 그 직원 명함을 들고 와서 반대쪽에 서가지고 계약을 하러 온 적도 있고 케이스가 좀 다양해요.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법인회사 직원이 중개 보조인으로 참석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계약까지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 사람이 법인회사 직원과 중개 보조인의 명함으로 피해자들과 계약한 증거도 있다고요. 수소문을 하던 중 어렵게 법인회사 직원과 중개 보조인으로 활동한 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리인으로 작성을 했던 것도 맞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피해자분들은 이제 중간에서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 있음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셔서 근데 원룸 건물들 보면요. 다 그 정도는 잡혀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전화는 좀 안 받고 싶어서. 아니 수십억 원대 근저당 원래 그 정도는 잡혀 있었다고요? 피의자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전방위적으로 뭐 계속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 30대의 피해가 큰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현재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른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문제다.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공이 나서야 된다. 마땅한 해결책이나 지원책이 조금 안 보인다는 게 좀 제일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쉬러 와야 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있어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서울에 가면 살고 부산에 가면 죽는다. 고난의 성경치료, 의료 불평등으로 탄생한 환자방을 아시나요? 뭐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어보고 며칠 생각 없어요. 지방 환자들을 위한 환자방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SRT 열차가 오가는 서울 수서역 근처 정류장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죠? 그 줄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끝에는 대형 버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셔틀도 쏘나보고 있어요. 어디 가는 건데요? 다음 차 이용하시겠습니다. 대차 간격은 8분. 1시간 동안 약 300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쉴 틈 없이 나릅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광주요. 광주. 포항. 3주마다 한 번. 3주마다 한 번씩.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목소리 딸리겠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자들로 문전성시.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 첫 차부터 그냥 꽉 찬다. 표 구하는 게 전쟁인데요. 오전 진료 보는 시간엔 다 매진인데. 역에서 내려 서울 대형 병원까지 이동이 편해 인기라고요. 경북 구미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 중인 황원재 씨와 여정을 함께 해보기로 한 제작진. 벌써 8년째 한 달에 평균 서너 번씩 진료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고요. 집에서 준비하고 기차 타고 서울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그가 앓고 있는 신경 내분비 종양은 희귀암으로 서울 대형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다녀야 하죠. 그나마 가장 편한 게 기차이기 때문에 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교통비로만 100만 원 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치료가 굉장히 비싼 치료인데 교통비까지 비싸 버리니까 서울 가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시간과 체력까지 지방 환자들에게는 모든 게 배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커다 보니까 단기 임대가 가능한 환자방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대형 병원 근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일 혹은 월 단위로 방세를 받고 숙식과 간단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곧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원재 씨. 그 기간 동안 병원 앞에서 머물 방이 필요해 함께 환자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약 6제곱미터, 침대와 화장실이 전부인 고시원 형태의 환자방. 받으시는 분들과 관계, 진료를 가시고 한 달 정도 계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인데요. 위치는 좋지만 환자가 머물기에는 열악합니다. 여기는 너무 좀 작고 혹시나 돌발 상황에서 응급 대응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일반 가정집 형태의 환자방도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단기방 몰라보고 며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모텔이라든지 그런 데 지내시면 비싸고 고시는 너무 좀 몸 상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밥이 보이니까 잘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취사도 가능한 원룸 형태의 환자방도 확인해 봅니다. 최근하고 물어보면 제가 좀 사거든요. 이게 그랬대. 단기 임대는 공실 분담금까지 붙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계약해야 하는데요. 그 몫은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오롯이 다 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옵션이에요. 크기와 시설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방을 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혼자 다 드리는 거예요.
쉬는 날에 틀려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고 혼자서 원룸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달이 안 되고 짧은 기간이면은 하루 단가가 좀 더 올라가요. 겨울에 라면을 하루에 8만 원을 받았어요.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원재 씨. 다음날 진료를 위해 가까운 숙소로 향해 보는데요. 치료 때문에서라도 서울에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는 한 직장 주변에 집이 있어야 하고 제가 수입이 없으면 이런 치료조차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짧은 진료 시간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왕복 8시간을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요. 치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거죠. 힘든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병원밖에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는 이런 의료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약이 없다. 표준 치료법이 없다. 이랬을 때는 임상시험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지역이다. 환자를 빨리 모집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대형 병원에 임상시험이 집중돼 환자들이 더욱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다시 돌아가도 환자방을 선택할 거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제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년 동안 서울을 오가면서 29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지금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요. 태양아, 우리 태양이 밝게 자라라, 태양아. 서울과 제주를 출퇴근하듯이 다녔지만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2번의 아픔을 겪었다는 그녀. 그러니까 1년에 새 아이를 보냈어요. 얘 갖기 바로 전 연도에.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그 쌍둥이하고 또 새 아이를 안을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소를 그때 또 마지막 시도에서 어렵게 얻은 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시술부터 안정기까지 병원 근처 숙소를 잡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경자 씨.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실험관 하는 중에 중간에 안 돼볼 수 있으니까 숙소비를 한꺼번에 못 내고 그냥 그날 내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정도 들었죠, 숙소비가. 세 끼는 다 못 먹고 두 끼만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보편적으로 한 달에 200을 나갔다가 치면 돼요. 병원비 나오고.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었던 지난날. 시술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눈물 나요. 진짜 생각하면. 태양이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경자 씨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난임센터를 찾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거의 40~50%가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조금 더 숙련되고 그런 기술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겨지는 데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의료 불균형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없죠. 치료 때문에 없는 거죠. 방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적응성이 정상이면 비정상이고 비정상. 지방 의료 자원을 합리화시켜야 된다고,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가속도가 점점 더 붙을 거고 환자방이 아니라 환자촌이 다 생기는 현상이더라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환자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고난의 상경 치료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서울에만 있는데 정작 서울 사람들을 모르는 방이 환자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서울의 대학병원들은 보통 중환자, 수술환자, 응급환자에게만 병실을 내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며칠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방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숙박업으로 등록이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만약에 저런 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이거 참 끔찍하죠. 네.
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 과정이 더 힘들고 비용도 배로 드는 현실, 환자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서울과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병원 앞 환자방이 아니라 환자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 통장에 대한 풍문 함께 알아보시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 분의 의견이 갈린다는데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저는 중립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찬성과 반대, 여기 중립까지 나왔습니다. 백분 토론을 방불케 하는 이 진지한 분위기 한번 들어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 갖고는 있는데 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아니 그거 갖고 있어봤자 언제 되겠어요. 언젠가 되겠지. 너 1년 살 거야? 아니 선배님은 그 몇백 대 1이 내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 입사할 때 몇백 대 1이었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네요. 이거는 막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운이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저희요. 청약저축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겨주는 게 있죠. 네, 한때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린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약통장 그 해지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청약통장 해지냐 유지냐 갑론을박 중심에 섰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열매를 먹는 거라고 그걸 몇 번을 얘기하냐 내가. 10년 뒤에 이렇게 겸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의 풍문입니다. 말 많은 청약통장 정말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주택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제도입니다. 지난 1977년도에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 제도가 생겼어요. 아파트 분양자를 추첨하기 위해 시작된 청약통장. 기존엔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는 모두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됐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계를 보면요. 최근 새로운 흐름이 하나 발견됐다고요. 이 청약통장 해지자가 급증하면서 그 수만 약 90만 명에 다다른 겁니다. 일단은 요즘에 2030들은 특히나 해지를 하겠다, 해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에 손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청약통장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심각하게 해지를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가입을 2011년 3월 29일 날 했어요. 10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엔 약 900만 원이 예치돼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결혼 7년 이하나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해서 그러나 현재 거주지엔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한 명으로 도전해봤자 해당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결혼 7년 이하의 자격 조건 때문에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청약도 안 되고 이자라도 좀 높게 받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것도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해지자 수가 보여주듯 해지하려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불확실한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손실인 것 같아요. 집을 살려면 청약통장 기본이잖아요. 분양을 안 받고 매매를 하면 되죠. 굳이 분양에 이렇게 목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분양가가 더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데요. 이외에도 당첨 확률에 기대기보단 부동산 하락장 속 매매를 선택합니다. 묶여있는 돈을 생활비나 또 투자비로 쓰기 위해 해지를 택한다고요.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며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들어오세요. 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은 지난 8년간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해봤는데요. 서울에 이제 청약을 하려면은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꾸준한 납입 덕에 어느덧 어진 씨의 통장에 4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청약을 넣으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접근조차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5984는 접근해볼 수도 있겠는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표권을 확보해 두는 게 저는 이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뭐 실비나 보험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을 때 너도 나도 뭐 집 사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 시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청약은 기다리는 미약이고 또 오래 버티는 사람만이 또 그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찬반 의견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지난 1977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이 청약통장 제도는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해지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다소 휩쓸리는 경향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청약 통장은 가입했던 기간이 중요한 가점이라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40대 이상도 종종 적지 않게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가령 25살 때 우리가 이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이미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 이렇다면 가입 기간 만점이 17점이 들어가니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닌데요. 특히 이제 도심지에서는 항상 주택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주택을 분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그때 가서 통장이 필요할 때는 가입 기간을 새로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 기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며 정부는 추첨제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를 예로 들자면 기존엔 가점이 100%를 차지했지만 올 4월부터는 추첨제를 60%까지도 늘린다고요? 물론 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사람은 3순위까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청약 통장을 통해서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최대 2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급전이 필요해 목돈을 깨야 한다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그 돈 넣은 만큼 은행에서 담보대출로도 빌릴 수 있잖아. 그렇죠. 담보대출도 있었습니다.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 예치금액 기준으로 90%에서 100%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행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데요. 금리 특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 청약도 갖고 계시고 급여통장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목화를 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건데요. 이런 대출 이자 감면받을 수 있는 면목까지 생각을 한다면 청약통장도 갖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는 해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청약 통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육아휴직 3개월 차 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가지고 네,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무려 80대 1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동현 씨. 그때는 완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보금자리를 꿈꾸는 동현 씨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그 전에 있던 청약 통장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예. 그래도 저는 당첨되자마자 바로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 통장을 다시 가입했다고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곧 입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되기에 청약 1순위에서 멀어지겠지만 미달이 나버리고 미분양이 나버리면은 입주자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해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네.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경쟁자들이 사라지니까 언젠가는 이제 이 통장이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몸 누일 수 있는 내 집 장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그렇게 청약 통장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를 내다본다면
결국에는 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한다면 당장 해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약 통장은 일단 가지고 있어라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가점과 연결되는 만큼 섣불리 해지하지 말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통장은 유지하되 그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 고려해 보라는 조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의 김주우입니다. 요즘 2배 넘게 늘어난 대출이자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죠. 특히 청년들은 안 그래도 얇은 지갑에 빠져나가는 돈만 늘어나니까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청년층의 대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2030 세대의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란 보통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자 중 20대와 30대의 다중채무가 139만 명으로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청년 세대 10명 중 1명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중채무자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가 겹겹이 쌓이게 되고요. 제때 이자를 다 갚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취약층으로 불리죠.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준금리는 1년간 꾸준히 증가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12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요. 만약 3곳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다면 연 이자 부담은 총 360만 원가량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모든 다중채무자에게 부담인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청년층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뭘까요? 지금 기성세대가 과거 청년 세대일 때는 이만큼 빚을 많이 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소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주거비입니다. 이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빚을 내서 이 주거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 좀 훨씬 더 심하게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앞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이제 가져야 되고 경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연령층인데, 이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청년 세대에게 빚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거나 나아가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되면서 전체 경제에도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대출 부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신용이 낮은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4,900명 정도가 총 724억 원의 이자를 감면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정부의 청년 세대 채무 조정 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논란이 됐죠. 청년층만 콕 집어서 도움을 주는 게 차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층의 빚더미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 부채를 지었느냐, 이것부터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뭐 자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간 투기성 뭐 이런 투자를 하다가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해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불법 사채로 너무 내몰리지 않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과거 금융 거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신용 점수 면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도 뭐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제2금융권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사채 이런 데로 계속 이제 밀려나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 아래 이맘때만 피는 아주 특별한 꽃이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모양이 벚꽃의 꽃망울을 닮아 벚꿀이라 불리는 섬진강의 명물이죠.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을 뚫고 터지는 꽃망울이 봄 소식을 전하듯 벚꿀을 따면서 봄이 왔다고 알리는 오늘의 주인공. 나는 30년 경력에 벚꽃 채취하는 섬진강 지킴이 정종규입니다. 경력 30년의 베테랑 잠수부 정종규 씨입니다. 벚꿀은 섬진강 하구, 강과 바다가 맞닿는 이른바 기수역에서 서식하는데요. 허가받은 배의 잠수부만 이곳 섬진강 속에 들어가 벚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면 주인공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우선 출근 복장부터 갖추고요. 제가 물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물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라. 여가 잘 뜨더라고. 그래서 여기 얼굴 보호가지고 내 피부를 소중하지 모습으로요. 피부를 보호하듯 날카로운 벚꿀 껍데기에 찢기지 않게 잠수복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벚꿀이 서식하는 강바닥까지 내려갈 때 꼭 필요한 도구죠. 나벌 2개를 차는데 어깨나비 2kg짜리 5개니까 10kg, 허리나비 10개니까 20kg 해서 30kg 정도. 물에 가라앉기 위해 매는 납벨트인데 그 무게만 무려 30kg. 그리고 하나 더. 이 공기를 마시는 내 이렇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주인공의 생명줄입니다. 잠수부를 돕는 보조, 일명 텐더가 장갑까지 끼워주면 입수 준비 끝. 안전하게요. 파이팅! 이제 섬진강 아래로 벚꿀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주인공이 산소 호수에 의지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이 배 위에서 호수가 꼬이지 않게 정리하는 텐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죠. 그러면 보통 잠수하러 들어가면 얼마나 있다 올라오세요? 보통 오전 같은 한 10시에 들어가면 12시나 되면 어디 계세요 지금? 물 나오는데. 주인공의 위치를 알려주는 물방울과 호수를 따라 내려갈수록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강 아래. 그 속에서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물살과의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 한 번 잠수하면 기본 2시간은 어두운 물 속에서 벚꿀을 찾아다닌다고요. 약 8m 수심의 강바닥에는 이렇게 벚꿀이 붙어 있습니다. 바위에 하얗게 모여있는 모습이 벚꽃의 꽃망울 같죠? 하지만 꽃을 따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고 캐야 하는데 껍데기가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 일반 굴보다 5배 이상 커서 두 손을 이용해도 망에 넣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랍니다. 같은 시각 배 위에서는 텐더가 다급하게 움직이는데요. 물속 주인공으로부터 온 신호입니다. 망을 다 채웠으니 올려보낸다는 것. 드디어 벚꿀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배 위로 쏟아지는 봄 향기. 주인공의 노력이 담긴 결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오늘 거. 성인 얼굴만한 건 기본이고요. 바위에 붙어서 오랫동안 성장한 벚꿀의 경우 크기를 자로 쟀을 때 약 25cm에 육박합니다. 커다란 껍데기를 여는 순간 통통하게 오른 살이 반기는데요.
1년 중에 2월에서 4월까지 딱 이맘때만 잠깐 맛볼 수 있는 섬진강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제일 맛있을 때는. 이 양지 먹고 큰 거 하나 먹어. 일반 국수랑 맛이 진짜 다르네요. 네. 담백해요. 원래 이래요? 이제 그래 철이 지금 먹을 철이라고 맛이 오른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벚꿀망만 올라오던 끝에 드디어 한 차례의 장수가 끝났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배 위로 올라오는 주인공. 물을 많이 좀 쉬었다 봐. 못해줘. 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안돼. 살살 당겨봐. 안 되면은 놔두고. 올라온다. 들어가야 돼. 안 돼? 배가 들어가. 다시 뛰어듭니다. 배 위에서 아무리 당겨도 올라오지 않았던 줄. 그 끝에 망이 쇠사슬과 엉킨 상황.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 다시 힘을 내는 주인공. 귀한 벚꿀을 무사히 올려보내고 귀어 올라옵니다. 겉보기엔 잔잔했던 섬진강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네요. 자, 허겁지겁 무거운 장비를 벗고 몸을 편하게 한 뒤 잠수를 오래해서 부은 얼굴로 따뜻한 물부터 샀습니다. 강물에 오래 노출돼 있었던 입을 헹구고 가쁜 숨을 진정시키는 주인공. 얘는 바닥이 물살도 세고, 그다음에 버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하루에 100에서 300kg까지 채취하는데 쌓여있는 벚꿀을 보면 힘든 것도 가신답니다. 아침에 좀 나갈 때는 좀 몸도 좀 찜뜨하고 그러는데 작업 끝나고 들어올 때는 그래도 양이 좀 넉넉하게 잡아오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철 맞은 섬진강 벚꿀 제대로 맛을 봐야겠죠? 주인공이 추천하는 베스트 요리법은 바로 석쇠구이입니다. 무슨 맛이야? 쫄깃쫄깃하네. 맛있구만. 궁금해요. 손바닥보다 큰 벚꿀 껍데기를 열면 모락모락 나는 연기 속에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진짜 일반 굴이랑 다르네요. 네, 와. 어떤 양념도 필요가 없답니다. 껍데기를 가득 채운 고소한 육수만으로 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죠. 먹으니까 이제 보람도 되고 행복이죠 이게.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닌가. 일 끝나면 만끽하는 행복. 퇴근 후 즐기는 만찬, 행복은 그 속에 있었네요. 물 속에서는 이 벚꿀이 채취할 때 이때가 봄인 것 같아요. 나가 제일 사랑하는 게 봄입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살찌우는 활짝 핀 벚꿀처럼 주인공의 앞날도 만개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몇 번의 꽃샘추위가 왔다 가야 진정한 봄이 온다고 하죠. 오늘 아침도 봄 날씨 치고는 꽤 쌀쌀한 편인데요. 서울 지방 현재 2도에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내륙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또 환절기 건강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봄 기운이 완연할 전망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